안녕하세요. 수놓으며 책수다 두 번째 영상입니다. 공포영화 좋아하세요? 공포소설은요? 사실 저는 겁쟁이라서 극장에서 본 공포영화는 1번판 링이 제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공포소설이라고 딱 장르가 분리된 소설은 몇십 년 동안 안 읽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공포를 싫어하기보다는 좀 겁이 많아져서인데요. 사실 지금은 겁쟁이지만 사실 공포영화나 추리소설 같은 걸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공포영화 비디오를 빌려와서 밤에 혼자 볼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공포들이 계속 자극적이기만 하고 클리셰가 많은 장르라서 점점 즐겨 찾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자극이 필요한 건지 자꾸 자극적인 이야기가 끌리더라고요. 언젠가 서점에서 이 책을 둘러보다가 진열대에서 이 책 긴키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를 처음 봤는데요. 붉은색 표지여서인지 홀린 듯 책을 들어서 보게 되더라고요. 제목도 특이하다고 느꼈어요. 긴키지방이 어떤 곳인지 이 책을 처음 볼 때는 몰랐고 진짜 있는 곳인가? 아니면 그 장소조차 허구인가? 의문이 들게 하는 제목이었어요. 제목이 싱거운 듯 하면서 이 강인지 댐인지 사진과 함께 있으니까 오싹한 느낌이 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이면서 구체적이 아닌 듯한 뭔가 아리송한 느낌의 진짜 있는 괴담으로 만든 소설인가 싶을 정도로 사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서점에서 책만 대충 보고 언젠간 봐야지 하고 돌아섰는데 그동안 잊고 있다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영화 소개하는 걸 보고 영화를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영상이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원작 소설이 있는 영화는 영화를 보기 전에 책을 먼저 보는 편이라서 급하게 책을 주문해서 하루 만에 다 읽고 영화를 바로 보러 갔습니다. 사실 영화 소개를 보는데 정말 영상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무서우면서도 이야기가 궁금하더라고요. 공포소설이나 공포영화에 귀신들이 등장하면 언제나 무섭다는 생각과 동시에 저 귀신은 무슨 사연이 있을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귀신의 사연이라는 게 비슷비슷해서 새로울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영화는 뭔가 다를 것 같았어요. 등장했던 그 귀신들이 좀 특이해 보였거든요. 일단 소설과 영화를 모두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스포일러가 좀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말을 이제 하다 만 것 같아서 주로 책 이야기를 위주로 할 건데 혹시 영화만 보고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나 책도 영화도 안 볼 건데 내용만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무서운 이야기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얽혀 있고 꼬여 있다 보니까 정리나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정리해가는 기분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친구들끼리 앉아서 수놓으면서 무서운 이야기하는 시간처럼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원작 소설이 있는 영화는 보통의 경우 원작이 낫다고 하는데 이 영화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원작의 내용이 더 꼼꼼하고 탄탄해요. 사실 영화가 소설의 텍스트 괴담 부분을 영상화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소설은 생각보다 그렇게 무섭지 않은데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제 기준으로는 영상을 똑바로 보지 못할 만큼 무서웠습니다. 그냥 무서운 게 아니라 이건 진짜 있는 괴담 아닌가? 이 괴담 영상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여가지고 현실감 있게 무서웠습니다. 저는 이번에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아무래도 영화가 좀 섞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섞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책과 영화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거의 마지막에 결말이 좀 다를 뿐이지 중간 정도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책은 단편이 이어진 것처럼 여러 글들이 묶여있는 형태입니다. 주로 과거의 오컬트 잡지에 실린 기사가 대부분인데 그 기사 외에도 독자 편지나 인터넷의 게시판 글과 스레드 글, 그리고 기사, 그 다음에 인터뷰 녹취록 등의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 형태의 글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긴키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 1, 2, 3, 4 이렇게 숫자를 붙인 그런 글들이 끼워서 이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이 소설을 이끌어가는 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 속에서는 세스지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그 세스지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1인칭으로 말을 합니다. 우선 자신의 친구 오자와군을 찾아달라고 합니다. 앞에 묶여있는 나열된 기사나 인터넷 글들은 모두 이 긴키지방의 괴담과 관련된 글들인데요. 그 글들은 오컬트 잡지 편집자인 오자와군이 모아놓은 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료를 모아서 기사를 쓰려고 오자와군이 긴키지방으로 갔는데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있으신 분은 연락을 달라고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써서 이 세스지라는 사람이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스지라는 인물이 호소하는 부분이 이 소설의 시작이자 어떻게 보면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긴키지방은 오사카부나 교토부 등 수도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지금은 아마 간사이 지방이란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 간사이 지방이란 표현은 현지인은 물론 외국인들한테도 친근한 이름이라서 아마 이렇게 다른 곳의 이야기가 아닌 가까운 곳에 있는 괴담이라는 공포감을 더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긴키지방을 둘러싼 괴담들이 수집되어 있습니다. 그 괴담들은 지역만 비슷할 뿐 시간대도 다르고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괴담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산과 관련된 괴담이에요. 산에서 어떤 메아리 같은 굵은 남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감이 있으니까 산으로 오라고, 산으로 와달라고 말을 합니다. 네, 여기서 감은 그 과일 감입니다. 되게 생뚱맞아 보이는 감하고 목소리인데 이게 산에서 들린다는 것과 그 목소리를 들으면 정신을 잃거나 곧 제정신이 아니게 돼서 죽게 되는 현상을 봤을 때 무척 불쾌하고 불길한 목소리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상해지는 사람은 여자라는 거예요. 목소리는 계속해서 여자를 숲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남자도 영향을 받기는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그 목소리를 듣게 되면 주변의 여성을 데리고 숲이나 그 옆에 있는 댐으로 가서 같이 죽게 됩니다. 마치 목소리의 명령을 들은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그 숲 옆에 있는 댐은 자살 명소로 유명해지게 됩니다. 소설책 표지에 나온 댐이 그곳인 것 같아요. 소설에서는 댐에 대해 더 자주 나왔던 것 같은데 영화에서는 크게 등장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괴담은 붉은 옷을 입고 점프하는 여자 괴담입니다. 영화에서는 붉은 옷을 입고 2팔을 만세하듯 들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는데요. 실제로 점프하는 모습이 무섭다기보다는 우스꽝스러워 보여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2팔을 들고 있는 그 자세만으로도 공포감은 충분해요. 영화 장면에서 베란다에 서서 집안을 들여다보는 붉은 옷의 여자의 뒷모습이 나오는데 그 여자가 뒤를 돌아볼까봐 그 여자랑 눈이 마주칠까봐 저는 그 장면을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소설에서는 2팔을 하늘로 향해 있고 점프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붉은 옷을 입은 여자가 2팔을 하늘로 뻗고 점프한다고 상상하면 괴이하고 불쾌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우면서도 흔히 보던 귀신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또 궁금해집니다. 왜 2팔을 뻗고 점프를 하는지. 세 번째 괴담은 저주 스티커입니다. 이 저주 스티커는 복사된 게 아니라 제각각 손으로 그린 그림인데 도리라는 일본의 신사 입구에 기둥문이 일단 그려져 있고 그 아래 아무렇게나 그린 사람의 형상이 기분 나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의 내면 모서리에는 각각 한자로 여자 여자나 마칠 요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지만 소설이나 영화를 보게 되면 저절로 풀어지는 수수께끼입니다. 자, 이제 산의 목소리랑 붉은 여자, 저주 스티커, 이 3가지 괴담은 각각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로 엮여 있기도 합니다. 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의 괴담은 아이들이 하는 마시로상이라는 놀이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마시로상 놀이는 긴키지방의 그 산 근처에 지어진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만 하는 놀이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이하지만 묘하게 불쾌한 놀이입니다.
우선 남자아이들끼리 가위바위보로 마시로상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여자아이들은 숨거나 도망을 가요. 놀이가 시작되면 마시로상은 여자아이 중 한 명을 잡고 다른 남자아이들은 마시로상을 도와 여자아이들을 잡도록 합니다. 이때 이제 잡힌 여자아이는 마시로상에게 대역을 바쳐야 해요. 그 대역이라는 건 지우개나 꽃, 고양이, 때로는 사람, 그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마시로상이 수락할 때까지 며칠이고 계속 대역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마시로라는 건 일본어로 새하얗다는 뜻인데요. 소설이나 영화에서 이 마시로상을 마시라사마나 마사루사마 등 여러 이름으로 변주돼서 불리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 이 이야기나 놀이의 근원은 마사루라는 인물에 기반한다고 설명이 됩니다. 마사루라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는 소설의 거의 끝부분에서 이 산에 있는 신사와 사당을 취재한 자료에 의해서 밝혀지는데요. 영화에서는 동화책의 형태로 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물론 내용도 반 정도만 비슷해요. 소설책 내용으로 설명해보자면 옛날에 산속에 홀어머니와 함께 사는 마사루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마사루가 혼자 남아서 동네 사람들이 결혼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처럼 인연을 만나지 못했는데, 이건 소설에만 나오는 건지 진짜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소설상 옛날에는 감나무 문답이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암호처럼 남자가 여자에게 당신 집에 감나무 있소? 라고 물으면 여자가 있어요. 마침 감이 맺혔네요. 라고 대답하고, 남자가 다시 그 감을 받아도 돼요? 라고 물으면 여자는 네, 따주셔요. 라고 대답해서 첫날 밤을 보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마사루에게 잘못 전달되어서 마사루가 감을 들고 다니면서 동네 여자들에게 감이 있으니까 이리 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동네 여자가 죽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마사루네 밭에서 피 묻은 커다란 돌이 발견되면서 마사루가 범인으로 몰리고 자신이 했다고 자백한 자신이 살인을 했다고 마사루가 자백을 하게 되는데, 그럼 마사루가 동네 사람들에게 구타를 당하다가 그 돌에 스스로 머리를 박고 죽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산에 묻고 그 바위를 무덤 위에 올려두었는데, 그 후 동네 여자들이 그 돌에 머리를 박고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자 급하게 신사 앞에 사당을 만들어 돌을 모셔놓고 마사루를 달래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곳에 있던 신사는 이미 폐신사가 되었고, 그 앞에 돌을 모셨다던 사당에는 돌은 사라지고 알 수 없는 인형들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사당은 신사의 입구, 곧 돌이 바로 앞에 있었는데요. 이 점에서 저주 스티커의 괴담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주 스티커의 그 도리는 바로 이 도리일 것이고, 도리 그림 사방에 여자 여자를 써서 여자들을 불러들이는 부적으로 쓴 것 같아요.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들한테 숭배를 받다 보니까 신처럼 되었고, 신처럼 모셔지다가 신사가 문을 닫으면서 사람들에게 잊혀지니까 분노하게 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소설 속에서 이 사당을 취재했던 기자는 취재한 내용을 보고는 급하게 사당을 만들어 모셨다기에는 무척 견고한 사당이었다며 애매하게 끝맺음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저 한 인간을 달래기 위해 급하게 만든 사당이 아니라 더 큰 존재를 모셨던 게 아닐까는 암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와 좀 섞여서 생각되는 게, 이 괴담은 단순히 마사루라는 사람이 혼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산에 깃들어 있는 나쁜 존재들과 마사루의 외로움, 분노 등이 섞여서 사람들의 혼을 숲으로 불러들이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죽은 사람들의 기운들까지 계속 흡수해서 더 불길한 존재로 커지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산에서 들리는 목소리 괴담은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아이들이 했던 마시로상 놀이는 붉은 옷을 입은 여자랑 또 연결이 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마시로상에게는 대역이 주어져야 하는데요. 그 대역이 사람일 때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남자아이가 그 놀이의 대역으로 지목되어서 놀이터 근처 큰 나무에 목이 메어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아이를 발견한 아이 엄마는 아이를 내리게 하려고 두 팔을 벌려 하늘로 뻗으면서 계속 점프했다고 합니다.
네, 바로 그 붉은 여자의 모습이에요. 귀신의 형상이 그 모습이었다니 더 섬뜩하게 다가왔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처절했을지, 그 마음으로 귀신이 되었다면 얼마나 무서운 분노를 가지고 있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 후 아이 엄마는 집에서 목을 메어 죽게 됩니다. 그 아이 이름은 마칠류자, 일본어로 읽으면 아키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에피소드가 이어지는데요. 흉가 체험을 하는 스레드의 글이에요. 영화에서는 라이브 방송으로 표현이 됩니다. 부적집이라 불리는 집으로 어떤 남자가 홀로 흉가 체험을 하러 가는데요. 그 집의 사연이 붉은 여자의 사연과 같습니다. 아마 같은 집이겠죠. 그 집에 들어가서 아이의 방을 살펴보는데 그 방 벽에는 맞질 요자가 새겨진 저주 스티커가 가득 붙어 있었어요. 아마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엄마가 만든 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설 속에서나 영화 속에서 이 에피소드 부분이 가장 무서웠는데요. 영화 속에서 표현되는 그 흉가의 모습들이 그 어떤 흉가보다 무서웠고요. 소설 속에서는 서로 글들로 실시간 이야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중 어느 댓글에서 계속해서 어디를 가라, 어디를 봐라 뭐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요. 마지막에는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져서 더 섬뜩했습니다. 댓글이 되게 여러 개가 쓰여 있어서 그것도 딱히 닉네임이 아니고 자동으로 생성된 아이디들이라서 그냥 신경 못 쓰고 지나갔었는데 누군가 나중에 라이브 하던 사람이 아무 말도 없자 의심을 품고 이 사람이 이상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서 알아차렸는데 아마도 귀신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인터넷상에서도 댓글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섬뜩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글들로 사람들을 조정해서 자신을 찾아내도록 한다는 점이 무시무시하게 다가왔어요. 부적은 이렇게 두 개의 계담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 붉은 옷의 여자는 어떤 식으로 마사루 사마와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여자는 이상한 종교에 빠져 있었어요. 소설에서는 스피리추얼 스페이스라고 하고 영화에서는 하늘의 문이라고 불리는 종교입니다. 그 종교에서는 돌을 숭배하는데요. 아마도 마사루 사마 사당에 있던 돌이겠죠. 붉은 옷의 여자는 아이를 잃은 뒤 그 돌을 훔쳐서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부적을 쓰고 기도를 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자신의 아이를 되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되살아나기는 해요. 근데 그게 아키라는 아니고 아키라의 형태를 빌려온 이상한 존재, 있어서는 안 될 존재였어요. 이 존재는 영화 속에서 더 무섭게 표현되는데요. 초등학생 아이가 등장하는데 목이 꺾여 있습니다. 아마도 목을 맸던 아이였다는 걸 표현한 것 같은데 아주 심하게 꺾여서 거의 뒤통수가 등에 붙어 있을 정도예요. 흉가의 모습 다음으로 제일 무서웠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의문이 드는 건 그래서 이 여자와 아이는 무슨 목적으로 왜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는가입니다. 붉은 옷의 여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 아이의 엄마는 아이의 죽음을 취재하러 몰려든 기자들한테 분노했어요. 자신의 고통을 즐길거리처럼 포장해서 기사를 쓰는 매스컴에 분노했어요. 그런데 그만큼 매스컴의 영향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죽어서 그 매스컴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자신의 저주 같은 걸 영상 속에도 싣고 사람들의 말 속에도 섞고 괴담에도 실어서 널리 사람들 사이를 오고 갑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괴담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뭔가 있다고 눈치챈 사람들에게 성큼 다가갑니다. 자신의 낌새를, 자신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눈치챈 사람들이라면 다가가서 홀리게 하고 저주를 받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퍼뜨려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녀에게 남은 건 증오가 담긴 저주입니다. 사실 괴담이라는 것은 그걸 당하는 사람들한테는 끔찍한 불행이에요. 그런 불행의 이야기를 타인들은 즐기면서 입에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 부분이 여자가 증오하는 부분이고 복수하고 싶은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붉은 옷의 여자는 자신의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아이를 돌봐야 하므로 아이를 출산해본 경험이 있는 여자만 노립니다.
신부감을 찾는 마사루라는 존재는 결혼하지 않는 여자만 노린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여자의 저주를 받은 남자는 대부분 죽고 아이를 출산한 여자들은 최대한 이용합니다.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예요. 아이를 출산한 여자들이 이 귀신에게 홀리면 주변한테 말해요. 찾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아리송하게 들리는데요. 결국 자신의 괴담이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알아채 주어서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을 중얼거리며 서서히 미쳐갑니다. 이러한 말을 듣거나 이런 괴담을 들은 사람들은 또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괴담을 더 파고들겠죠. 이 부분이 여자가 노리는 상황입니다. 여자에게 저주가 걸린 어떤 사람이 쓴 편지 내용을 잠깐 읽어볼게요. 저는 찾고 있습니다. 찾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제가 될 수 있습니까? 내 가여운 아이, 함께 길러주세요. 친구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울고 있습니다. 꿰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래도 그것만으론 안 됩니다. 생명을 낳은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높은 데서 모두를 인도하여 주세요. 그때까지 계속 보고 있겠습니다. 네, 편지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붉은 옷을 입은 여자는 아이를 돌볼 사람, 그리고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에 걸리면 보통 이 붉은 여자가 먼저 나타나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여자는 사라지고 대신 목이 드러난 아이가 등장합니다. 아이는 사람들의 영혼을 먹고 사는 존재 같아요. 여자는 저주만 퍼뜨릴 뿐 직접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건 이 아이의 존재 같습니다. 이 아이 형상의 귀신은 때때로 아주 입을 크게 벌린 얼굴로 묘사돼요. 다른 이들의 공간, 곧 집에 들어가서 영혼을 먹어버리는데 집에 사람 말고 다른 살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이 방해가 되어서 당사자를 일단 건드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해서 집안에 있는 살아있는 것을 죽이게 됩니다. 저주에 걸린 사람은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 물고기나 고양이, 강아지들을 집에서 길러요.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한쪽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그런 저주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다 풀린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해보니까 무섭다는 생각이 별로 들진 않는 것 같아요. 원래 공포란 잘 모를 때 가장 크게 느껴지니까요. 영화의 장면들이 무서운 이유도 왜 그런 귀신이 나타나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없어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고 보면 처음보다는 덜 무섭게 느껴지고요. 오히려 귀신이 처연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귀신은 보통 원한으로 인한 귀신이어서 그 원한을 해결해주면 사라지는 반면 일본의 귀신들은 그냥 원망이나 증오밖에 없어서 어떤 식으로도 끝나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더 오싹하고 불쾌하고 공포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날까요? 여기부터가 사실 진짜 스포일러인데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궁금하신 분들만 들어주세요. 결말에서 소설과 영화는 좀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우선 소설에서의 반전은 서술자인 세스지가 여자임을 밝히면서 시작됩니다. 1인칭으로 서술되고 있어서 별 생각 없이 읽고 있다가 갑자기 끝나갈 쯤에 자신이 여자임을 밝혀요. 그리고 오래전 아이가 있었고 아이의 죽음으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눈치채셨을까요? 네,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는 세스지 또한 붉은 여자의 귀신의 저주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전 그 이상한 종교에 잠입 취재를 했었다가 기억을 잃고 기절한 채 병원으로 실려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살아생전에 붉은 여자와 말을 섞었던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붉은 옷의 여자에게는 세스지가 자신의 이야기를 퍼뜨려주기에 최적이었어요. 작가였고 여기저기 잡지에 기고도 많이 했으니까요. 또 아이를 잃은 처지도 비슷했고요. 그 여자의 속삭임에 시달리다가 세스지는 인터넷 게시판에 이 소설의 내용과 같은 이 글들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오자와 군을 찾아달라고 정보가 있는 사람들은 연락을 달라고요. 그렇게 호소하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퍼뜨려주길 바랬던 것입니다. 이미 오자와 군은 죽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소설의 모든 불쾌함과 오싹함이 마지막에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글을 써서 게시판에 다 올린 세스지는 이제 여자의 목소리에 시달리지 않는데요.
대신 눈앞에 아이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는 걸 보니 세스지의 마지막도 멀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으로 소설이 끝납니다. 마지막 글을 읽으며 이제 괴담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그 공포감으로 소설책을 덮게 됩니다. 영화는 어떨까요? 짧게 말하자면 영화에서는 세스지라는 인물이 치히로라는 여자로 등장합니다. 애초에 여자로 등장해서 그걸로 반전을 만들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더 무섭게 임팩트 있게 만들려고 치히로에게 붉은 옷을 입은 여자 귀신의 역할을 맡겼던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진짜 붉은 여자 귀신과 목이 늘어난 아이 귀신의 역할을 애매하게 만들었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화를 보신 분들이 다 공감하시는 건데요. 영화가 괴담 영상을 통해서 아주 현실감 있는 공포로 시작했다면 마무리는 SF 공포였던 것 같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공포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참 일본 공포영화가 붐이었을 때 느낌이 나기도 했어요. 소설은 소설대로 활용 가능한 텍스트들을 활용해서 공포를 퍼뜨렸고 영화는 영화의 특성을 살려서 영상자료로 공포를 극대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영화와 소설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며칠째 두통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제 이 영상을 다 올리고 나면 두통도 사라지고 눈앞에 아른거리는 귀신의 형상도 있고 푹 잠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계속 뒤통수가 따가웠어요. 오늘은 푹 잘 수 있겠죠? 모두들 편안히 잠드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